최근에 천궁2 전 세계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은 요격률 96%, 한마디로 경이로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추가로 구매해야겠다, 얼마나 급박했던지 자국 비행기를 끌고 와서 비행기에 실어서 자기들이 가져갔어요. 고마운 마음에 원유 지원이나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죠. 저희가 실전 경험이 없는데도 이렇게 훌륭한 무기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개마공원에서 싸울 거를 감안해서 무기를 개발하니까 미국과 구소련의 군사 기술력들이 결합되면서 혼종을 만들어낸 거예요. K방산의 무기체계의 DNA 자체는 독보적이다. 저번에 나오셨을 때는 K방산의 저력이 앞으로 2, 3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아니, 혹시 바뀌었나요? 이번 전쟁으로 천궁2에 대한 인기가 정말 많이 치솟았는데요. (96%의) 요격률을 보여줬다.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요격률 96%라고 했는데요. 네. 한마디로 경이로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96%라는 숫자를 전 처음 봤어요. 사실 저도 이제 국방부 오래 취재를 했고 출입도 오래 했는데 96%가 가능한 맞습니다. 숫자인가? 이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통상의 미사일 요격 체계의 요격 성공률을 2발일 때는 1발 이상, 3발을 발사했을 때는 2발 이상을 명중을 시키면 요격률을 달성했다라고 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잘한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3발 중 2발을 맞췄다는 것은 약 70% 정도로 의미하는데 네. 지금 현존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요격 성공률이 80% 미만입니다. 약 70%에서 80% 내외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96%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비교 불가죠. 현존하는 지구상 이제 저고도로부터 중고도를 담당하는 요격 체계로서는 압도적인 요격 성공률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쏘면 거의 다 맞췄다. 60발을 쏴서 96%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요격 성공률, 정말 경이롭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것이 네.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천궁2가 2포대만 가 있는 거죠. 천궁2에 지금 2개 포대가 나간 게 2022년 1월에 4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아랍에미리트의 천궁2 수주 계약을 맺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듬해인 2023년에 우리나라 LIG 넥슨의 천궁2를 또 수주 계약을 맺게 되는데 네. 그때도 한 4조가 좀 넘었어요. 또 24년에 다시 본계약 체결을 함으로써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납기가 28년입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좀 납기를 좀 당겨달라.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우리 추가로 더 구매해야겠다, 네. 주문하겠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미사일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궁2 미사일 30발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얼마나 급박했던지 네. 자국 비행기를 끌고 와서 비행기에 실어서 자기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산 기업인 LIG 넥슨이나 우리 한국 정부에게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지금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고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소비하는 대부분의 원유 거의 10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랍에미리트가 이 천궁2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원유 지원이나 에너지 지원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죠. 사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네. 사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란이 1년치 재정을 운영하는데 1년치 재정의 약 50%를 해외 원유를 수출함으로써 재정을 충당해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란이 전쟁이 딱 터지니까 네. 지금은 해외 원유를 수출하는 것도 그렇고 재정 충당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이란이 좀 곤란한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약 60%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중국도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데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해서 북한에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란산 원유를 또 공급해주고 있다는 거. 그렇게 보면 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과 북한도 불똥이 튀었다. 돌고 돌아 압박을 받고 있죠. 북한까지. 그렇죠. 네. 네. 추가 미사일만 좀 먼저 준 거잖아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포대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발사대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발사대를 실는 통제 차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레이더 체계가 같이 한 세트를 이룹니다. 그게 한 개의 포대라고 하죠. 네. 2는 네. 지금 말씀드렸던 당연히 발사대와 그 다음에 미사일과
이런 것들은 다 국내 방산 기업이 LIG 넥슨과 하나 시스템 등이 참여해서 독자 개발해서 우리가 지금 납품을 해주는데 네.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포대에 구성되는 또 중요한 구성품이 네. 발사 발사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발사 차량은 체코의 기업에 이제 발주를 넣었어요. 그래서 체코에 있는 기업이 네. 체코산 그 발사 차량을 제공하는데 미사일도 그렇고 발사대나 이런 걸 좀 빨리 달라고 이러고 하는데 체코가 생산 차질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는 지금 납품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됐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아차에서 납품 차량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문제는 사막 지형을 고려한 발사 차량을 기아 자동차가 만들 수 새로 있냐? 만들어야 되는데 네.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서 지금 프로토타입, 시작하기는 그러니까 지금 안 되죠. 시작해도 네. 늦죠. 뭐 발사대나 발사관에 뭐 미사일 등은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UAE 입장에서는 조금 근데 사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교육하러 갔던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알려줬다. 이제 한 40여 명 정도의 LIG 넥스원 운영 요원들이 현재 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준 전시 전시 상태란 상태죠. 말이죠.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2022년에 우크라이나 현지에 미군의 무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방산업체들이 그 자신들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판매를 할 때 운영 요원들도 같이 나가거든요. 네네. 처음에 어떻게 운용하는지 알려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어떻게 그냥 무기만 받고 바로 쓰겠어요. 근데 운영 요원들이 나갈 때 네.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당연히 미국도 일부 운영 요원들의 신변 보호 차원에서 미군 병력을 파병했거든요. 전쟁 때, 러우 네. 전쟁 때. 네. 그때 당시에 러시아 측에서도 미군 개입하지 마라. 음. 그리고 미군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발 딛지 못하게 하겠다. 미국 정부 당국에서는 우리는 지상군 파병이나 그 파견할 계획 계획 없다라고 없다. 했는데 예. 근데 사실 나갔거든요. 미군이. 나갈 수밖에 구조죠. 없는 이유죠. 네네. 또 기술 요원들이 나갔는데 문제는 그 도입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걸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작도 미숙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 조작을 하는 걸 알려주면서 작전에서 기술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교육 목적으로. 근데 교육 목적인데 네. 작전에 투입됐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도 기술 요원들이 나가 있는데 현지에서 이걸 운영 조작하는 과정에서 당장 요격을 하고 요격 성공률을 높여야 되는데 요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현지에서 우리 나가 있는 40여 명의 기술 요원들이 두바이에서 쇼핑을 하고 그 숙소에서 그냥 쉬고 있었던 게 아닐 거라는 거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또 유사한 상황들이 이전 전쟁에도 있었다. 지금 그러면 이 천궁2를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이 지금 누구누구인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네. 국가들은 중동 지역 국가들인데요. 네. 최근에 천궁2의 사례로 인해서 전 세계로부터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일부 유럽 국가들 아, 쪽에서도 그래요?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아.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오. 지금 현재로서는 중동 지역에 있는 네. 뭐 UAE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도입을 한 국가들이고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등등등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우리 천궁2라는 방공 미사일 체계가 얼마나 가성비가 있길래 다들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건가요? 구독자분들도 현명한 똑똑한 소비자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쵸. 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데 가격을 봐야죠. 그래서 패트리어트 한 개 포대가 100억 이상 합니다. 기본 포대를 구성하면. 네. 근데 이 패트리어트에 지금 팩3를 한 대 도입할 가격에 천궁2 4개 포대를 도입할 수 있다는 와. 계산이 나와요. 미사일로만 따지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당 천궁은 3발. 그러니까 압도적인 가성비. 가성비만은 뭐 끝판왕이다. 근데 혹시 그럼 저희가 너무 싸게 파는 건 아니에요? 미국산 무기가 비싸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싸게 파는 건 아니고 그들이 비싼 거다. 예를 들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당 40억 원이면 뭐 우리나라도 천궁2 미사일이 한 발당 15억 원인데 미사일 한 발당 15억 원이라는 거는 일반인 분들은 사실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 무기 체계 자체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수반하다 보니까 저도 좀 일상생활에서 무기 금액 얘기하면 저도 자꾸 현실에서 자꾸 괴리감이 느껴져갖고 맞아요. 네. 저도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압도적인 가성비를 갖고 있는 게 천궁2. 그래서 우리가 이 가성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제작 기간도 훨씬 짧죠. 그렇죠. 우리가 납기 이행 능력에서만큼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요. 전쟁이 자칫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고 저도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만 아마도 미국이나 이란 양측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미국도 네. 지금 이 전쟁 개전 초기부터 어마어마한 지금 전쟁 비용을 쏟아붓고 있고 자국의 최첨단 고가 무기가 빠르게 소진되고 소모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걸 빠르게 충당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력이 안 됩니다. 미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탈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국의 방산 생산 기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의 미국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지금은 여의치 않은 그 상황인 것 정도의 같습니다. 여력까지는 안 될 수 네. 있다. 근데 우리는 뭐 미국에 비해서는 오히려 재래식 무기라든가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도 인정할 정도의 그러한 생산 제조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건 궁금하더라고요. 천궁이 그렇게 가성비 좋고 요격률도 너무 높고 대단한 건 진짜 너무 최고의 상황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란의 샤헤드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4,400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이걸 요격하려고 이 비싼 미사일들을 소진을 한다는 게 너무 아깝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요격 드론 이야기잖아요. 우크라이나전에서 많이 사용했던 요격 드론들을 많이 사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천궁에 대한 수요 자체가 낮아지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오늘날에는 쩐의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듯이 고가의 이러한 첨단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이점이 있겠지만 이에 대응하는 적의 도발이나 위협은 압도적인 가성비를 내세우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 며칠 전에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에 네. 조기 경보 레이더가 우리나라 돈으로 1조 6천억짜리 레이더가 있었거든요. 근데 불과 수천만 원짜리의 무인기에 타격을 받아서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그쵸. 돈으로만 비교를 해보면 네.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성주에 있는 사드나 주한미군의 전력 중에 뭐 패트리어트 일부 포대나 네. 지금 발사대가 중동 지역으로 차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건 비단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주일미군의 전력, 그다음에 전 세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중동 지역 이외에 많은 미군의 전력들이 지금 중동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중동 지역에 지금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쿠웨이트, 오만, 이라크 등 이 지역에는 미군 기지들이 있어요. 그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어 전력들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게 미군이 뭐 미사일 재고도 부족하고 미군이 뭐 지금은 전쟁 수행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일견 말이 맞지만 사실은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시다발적으로 수백 수천 발의 적의 어떤 미사일이든 무인기, 드론이든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을 때 네. 이건 미군이든 사드 체계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든 방공망이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100%의 방패는 없죠. 그렇죠. 네. 그걸 알아요. 물량 앞에 장사 없다라는 걸. 최근에는 이러한 대공방어 요격 체계를 미사일을 주로 사용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아이언돔이 아이언빔을 사용하듯이 고고도로부터 중고도, 저고도에 이르는 이제 다층으로 방어 체계를 구성하는데 다층 복합 방어 체계라는 용어를 써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네. 미사일로 요격하는 미사일 투발 시스템을 비롯한 레이저 등 다양한 복합 방어 체계로 대공방어를 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전자 드론 다 투입하겠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적도 모든 투발 수단들, 미사일이나 드론이나 그다음에 무인기 등을 다 쏟아부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수단 방법을 모든 총동원하더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요격 드론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뭐 옥토퍼스, P1선, 스팅, 직충돌 드론이라는 게 있어요. 직충돌 그냥 가서 본인의 몸으로 맞습니다. 예, 요격을 그러니까는 해버린다. 우리가 예. 미슬 디펜스가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드론을 드론으로 요격하는 거예요. 직출돌 드론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은 모든 전투 실험의 시험장입니다. 그쵸. 할 수 있는 건 다요. 그러니까는 예초기로 드론을 막기도 하고요. 가느다란 또 광섬유 실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화산재나 달라붙었을 때 작동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무슨 일종의 찍찍이와 같은. 그래요? 그러니까 전장에서 모든 걸 다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실전 경험이 없는데도 이렇게 훌륭한 무기들을 방어 체계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우리나라 네. 무기 체계의 강점 중에 하나는요. 전장의 환경이 사계절이 매우 뚜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에 적합한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열대우림에도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남극에 갈 수도 있고 사막이나 네. 또는 고산지대와 같은 산악 지역이나 시베리아 정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왜냐면 우리도 네. 개마공원에서 싸울 거를 감안을 해서 무기를 개발하니까 그쵸. 앞서서 제가 천궁2 발사 차량 기아차에서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사막 환경에 적합한 차를 만들어 보진 않아서 일단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만 우리가 만들기 시작하면 충분히 전투 환경에 적합한 무기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첫 번째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전 세계에서도 아마 거의 유례가 없을 것 같은데 무기 체계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 등 이들 나라가 쓰는 나토제 규격 무기 체계 그 다음에 러시아나
중국 또 규격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나토는 155mm고요. 네.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등은 152mm 포탄을 써요. 3mm가 아니, 차이가 그러니까 이제 나네요. 규격이 달라요. 완전 다르죠. 그리고 네. 규격이나 무기 체계의 재원뿐만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운영 조작 방식 그런 것들이 달라지면 관련 기술 교범이나 운영 교범 그리고 작전 개념이 다 달라지거든요. 우리나라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등 유럽에 나토제 무기를 주로 도입을 해서 이 무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또는 역설계라고 하는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서 독보적인 우리 한국산 무기를 개발하는 데 이르렀죠. 그러니까 나토제 무기, 미국 기반의 무기를 수입을 해서 그걸 다 뜯어서 재조립해서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유럽과 미국 등의 그런 선진국의 무기를 도입해서 선진국의 무기를 기반으로 무기 개발에 착수를 했는데 1990년 구소련이 붕괴하고 이제 러시아가 등극하게 됐고 하지만 그때 구소련으로부터 우리가 차관을 제공한 걸 못 받으니까 군사 기술이나 또는 군사 무기 등으로 현물로 받는 사업이 있어요. 그걸 네. 불공 사업이라고 하는데 T-86 전차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수호이 전투기의 내재 기술들을 로켓 기술로부터 전차 기술 또 항공기 설계부터 뭐 이런 기술들을 과거 구소련에 지금 현 러시아제 무기의 DNA까지 결합이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하이브리드형 무기가 만들어진 거죠. 전 세계 최강의 군대와 최강의 무기를 자랑하는 네. 미국과 서유럽의 방산 선진국들의 무기 DNA와 냉전 시절 구소련도 상당한 군사 강국이었는데 군사 기술력들이 또 결합되면서 이거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아주 독특한 무기 체계를 혼종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이브리드 무기를. 그런 기술들이 우리나라 지금 자랑하는 K2 전차도 러시아제 전차 기술과 미국 등 서유럽의 전차 기술들이 차용돼 있고 우리나라의 천궁2나 그리고 현무 이 외에도 다양한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그러한 기술들이 상당 부분 녹여져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저희 전차 너무 가볍다고 무시하다가 사실 이번에는 미국이 우리 걸 오히려 따라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원조를 능가하는 오리지널을 능가하는 업그레이드된 무기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산 무기를 우리가 벤치마킹 했다 하더라도 첫 번째 미국산 무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구소련제 러시아의 기술까지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한국산 K방산의 무기체계의 DNA 자체는 이제 독보적이다. 뭐 그 말밖에 수식어가 생각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좀 더 있어요. LIG 넥슨이 오래전부터 미국으로부터 도입했던 나이키 호크를 도입해서 운영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토대로 우리 한국산 무기 기술을 씌워서 한국산 미사일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사실 유지 보수하는 기술이랑 원천 기술이랑은 아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우디나 아니면은 뭐 다른데 우리 무기 체계를 팔 때도 보면 원천 기술은 안 주지만 유지 보수까지는 우리가 기술을 만들어주고 가르쳐줄게까지는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핵심 기술을 주지 않았죠.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 국가들은요 기술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했어요. 그래서 절대 안 줬죠. 절대 안 줬다는 표현이 맞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T-50 골든이글 고등훈련기를 개발할 때도요. 이제 기본 설계는 F-16을 기반으로 해서 락히드 마틴이 비행 설계 단계로부터 많은 부분들을 참여를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전투기에 바퀴 하나 바꾸고 볼트 너트 하나 바꾸는데도 관련된 뭐 도면이나 또는 관련 뭐 기술이나 수리 부속과 부품 부속 툴 네. 전혀 지원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자리를 빌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우리 K방산의 이러한 저력 성공은 1970년대로부터 90년대, 2000년대까지 방산업계의 기술 개발을 위해 피와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봅니다. 진짜 네. 나사 하나 설계도 스스로 다 해내야 됐었던 그 맞습니다. 시절을 지나서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 걸 그들이 따라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진짜 멋있는데요. 사실 저번에 나오셨을 때는 K방산의 저력이 앞으로 2, 3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의 경쟁력은 짧게는 1년에서 2년? 길게 잡아야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저는 가지 바라보지 않고 못한다. 있습니다. 혹시 바뀌었나요? 미국과 이란 간에 또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네. 변수가 생긴 거죠. 네.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가더라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 방산주의 대장주라 불리우는 방산 4개사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의 흐름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느꼈을 때 방산주가 장차 10년치의 미래 가치를 다 끌어다가 거의 최고점에 다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약간 변수가 생긴 거죠. 그런데 저는 전쟁이
아주 장기화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배경에는 다 근거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근데 사실은 그 전쟁이 다소 조금 더 오래 갈 수는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식 선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승리 선언하겠다고 지금 벌써 저러는데, 국제법상에서의 전쟁법에서는 전쟁 종식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무력 사용의 금지. 두 번째, 우호적인 인도주의적 서로 상호 간의 협상과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종전을 위한 무력 사용 금지나 협상을 위한 부분들이 정치적인 종전을 예. 선언을 하는 거. 정치적, 예. 상징적 트럼프 스타일로 그거에 너무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에 이르더라도 그 여진이나 후유증은 오래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어떤 국지 도발이나 소규모의 어떤 무력 충돌 또는 어떤 일종의 테러와 유사한 그런 속성의 형태. 근데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이러한 어떤 전쟁 상황,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쟁주가 테마주가 돼버렸지만, 전쟁이 좀 장기화되기보다는 좀 소강 상태로 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독자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지금이 좀 상투일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신중한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견지하시는 게,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럽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뭐 제 말을 믿고 저 사람 말 믿고 팔았는데 더 올랐어 뭐 이래서 저한테 뭐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방어용 요격 체계 천궁2가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계약된 나머지 포대들도 조기에 납품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2개 포대 규모로 실전 배치된 국산 요격 체계 천궁2. 이번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습 때 요격 성공률이 96%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랍에미리트가 남은 계약 물량의 조기 납품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2022년 우리 측과 10개 포대 구매를 계약했고 2030년까지 매년 2~3개씩 순차적으로 납품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동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나머지 포대를 계획보다 빨리 납품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 외 인근 중동 국가들도 천궁2의 조기 납품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23년, 이라크가 2024년 각각 구매 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실전 배치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시에도 천궁2의 이송에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 현재 중동 상황을 감안하면 조기 납품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천궁2의 조기 납품이 어렵다면 요격 미사일이라도 우선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가능 여부를 판단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앞서 보셨지만 이란이나 또 이란 공격받는 중동 국가들이나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떨어뜨려야 하는 게 지상 과제입니다. 땅에 떨어지면 피해를 보니까요.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우리 한국산 방공무기 천궁2가 이란의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공망이 부족한 중동에서 한국산 방공무기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천궁2 요격 미사일이 수직으로 발사된 뒤 초고속으로 상승합니다. 레이더 유도를 받으며 목표물을 추적한 끝에 공중에서 정확히 요격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국산 방공무기 천궁2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수출된 국산 방공무기가 실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천궁2는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립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포대당 4천억 원에 달하는 천궁2 10개 포대를 계약했고 그중 2개 포대가 실전 배치됐습니다. 미국산 대공방어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스라엘의 에로 시스템도 도입하고 한국의 천궁2 요격 시스템도 또 도입을 하면서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이죠. 2년 전 도입 계약을 맺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도 곧 천궁2가 배치됩니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중동 국가들이 방공망이 부족하다며 천궁2는 물론 한국의 다른 요격 무기 체계에도 관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K방산 수출이 요즘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폴란드 수출이죠.
올 수출 목표가 200억 불인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K방산의 위세가 진짜 굳건하다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각국에 현재 얼마나 좀 팔리고 있는 거예요? 예, K방산하면 우리가 지상방산 그리고 이제 항공방산, 해양방산 이렇게 있는데 특히 지금 약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지상방산 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그 그림을 보시면 예. 우리나라가 사실 2021년까지는 그다지 수출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네.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수출국들이 지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K2 전차 그리고 비궁, 청궁, 레드백, FA50 그리고 가장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K9 자주포인데요. 예.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를 포함해서 이미 한국을 포함한 10개국들이 K9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은 이제 다양한 국가로 다양한 무기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무기들 가운데서도 문근식 교수님, 그러니까 K9 자주포가 거의 점유율이 과반을 이룬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게 공산국가인 베트남까지도 진출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K9 자주포는 뭐 BTS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네. 무기 방산 시장에서 그 정도로 이제 점유율이 많은데 우리가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향후 어떻게 이제 다른 데로 팔릴 것이냐 시장 네.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얘기가 베트남이거든요. 상당히 좋은 소식이죠. 근데 아직까지 뭐 업체 물어보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상은 안 되고 있는데 2년 전부터 이제 베트남 국방장관이 와서 우리 7기동전단을 훈련하는 거 보고 K9 자주 사격하는 거 보고 작년에는 또 우리가 이제 교육을 했대요. 각 구매국들을 모여가지고 다 교육시키고 이런 다 참여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굉장히 두렵잖아요. 옆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1,300km를 국경 접합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도 같은 데서 샀단 말이죠. 중국이 대응해서 한 200대를 샀기 때문에 자기들 사겠다 그래서 한 20대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K9 20대. 그렇게 되면 이제 K9 자주포 시장이 더 늘어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10개 국가라는데 이제 11개 국가가 늘어나는 거죠. 11개 국가로 더 늘어날 수 있다. 베트남이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서 한 10개 국가 정도가 찍혔는데 저기서 1개 국가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설명이시군요. 그런데 왜 러시아 대신에 한국에 러브콜을 보낸 건지도 궁금해요.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을 했잖아요. 제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상당히 체면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성능 무기를 팔았는데 성능이 가다가 불발탄 발생하고 떨어지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약한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두렵단 말이죠. 지금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해도에 나오는 것처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러시아에서 킬러급 잠수함을 6척이나 산 나라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해양력 강화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 육지까지 이제 불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러시아제보다는 이제 우리 걸 사게 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공산권에 파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나 러시아에 이제 우리가 팔면은 이제 이 베트남을 기점으로 해서 호환이 되고 우리끼리 이제 소환 국가끼리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거를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베트남 사면 거기 인접국가 라오스도 있고 뭐 캄보디아 있고 이런 확장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군요. 지금 영상으로도 계속 K9 자주포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저게 성능이 좀 얼마나 훌륭하길래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지 좀 궁금해지는데 이게 존재감을 각인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무기를 팔 때는 그 나라에서 프로븐이 됐느냐, 성능이 입증됐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2010년 그 연평도 뼈아픈 사건이 있었잖아요. 연평도 포격 사건 때 북한에서 기습으로 막 날렸잖아요. 120mm 방사포를 날려가지고 170여를 쐈는데 우리는 그냥 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응사를 한 거예요, 우리가. 13분 만에 응사를 했다는 거는 이거 기록적인 사건인데 미국에서도 칭찬할 정도로 이 정도에 우리가 한 80여 발을 쐈는데 그때 무도 기지에 대해서 그때 이제 국민들이 들어부어라. 그냥 날려버려라. 그런 능력이 된다 이거죠. 그러나 그때 이제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이거 정말 건드렸다 큰일 날 뻔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되니까 이제 올수록은 퍼지는 것이고 사실상 K9 자주포는 뭐 한 40km 정도 돼요. 사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멀리 곡사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긴 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중률도 대단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저 유럽에서 이 폴란드가 막 우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홍보대사 역할을. 그래서 계속 시험 발사하는데 우리는 너무 정확하다. 이거. 명중률도 정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가격이 더 싸요. 같은 동종의 이제 이 독일계가 이제 PGH-2000이라고 있는데 이거보다 발사 분당 발사 수는 약간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요. 네. 가격은 절반급으로. 무기는 가격이 싸야 되고 성능이 우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달하는 그 데리버리 타임 이걸 잘 지켜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소문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게 연평도 사건이 우리에게는 좀 뼈아픈 기억이지만 당시에 K9 자주포로 대응을 했던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번 방위 산업의 발판이 됐다 또 이런 설명이 되기도 했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이번에 퀴즈가 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K9이 사실 많은 나라로 이렇게까지 좀 수출이 됐다는 거는 기동성, 정확성을 확인이 됐다 이런 뜻일 텐데 지금 퀴즈가 하나 떴네요. 핀란드는 K9 자주포를 땡땡으로 섰다. 차영주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핀란드가 이제 거론이 된 겁니다. 핀란드가 K9 자주포를 땡땡으로 샀다가 퀴즈가 되겠습니다. 땡땡으로 샀다. 아마 두 분은 답을 알고 계시겠죠? 네, 무기 전문가시니까. 네, 저는 모르니까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자주포를 현금으로 샀다 아닐까요? 현금보다는 할부가 조금 더 할부로 샀다. 예. 네. 원래 정답은 땡땡이 두 잔데. 그렇네요. 예. 네. 중고로 샀다가 정답입니다. 중고로 샀다. 이게 2016년도 얘기인데요. 2016년도 노르웨이가 자주포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한테만 기회를 준 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이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접 국가인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참관을 했는데 네.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 우리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핀란드 바로 밑에 있는 국가거든요. 발트해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추운 지방에서 기동성을 이제 시험을 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K9 자주포에 대한 성능을 믿고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줄 수는 없다. 그 대신 네. 중고를 니네가 사가면 주겠다라고 그래서 핀란드가 우리 2017년에 K9 자주포 48문을 중고로 구입해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중고로 구입해 갔으니까 이게 2024년 부터 2030년까지 개조 작업까지 우리가 또 최근에 수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로도 수출을 하고 이후에 개조 작업까지 참여하는 쾌거를 우리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그만큼 성능에 놀랐다는 건데 지금 영상으로만 봐도 눈발에서 기동을 그야말로 자유자재로 하는 모습이 저게 보여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 저도 굉장히 화제로 봤었던 건데 독일 전차하고 프랑스 특히 이제 독일 전차하면 엄청나게 우리가 물론 가격도 굉장히 비싸긴 합니다만 근데 안타깝게도 핀란드가 요구하는 성능에 못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사가 기억이 나는 게 왜 못 미쳤느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최악의 상태를 가정한다. 최악의 상태가 어디냐? 우리나라 전방이 어디까지 온도가 떨어지느냐? 영하 55도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감안해서 만든 K9 자주포니까 예. 독일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독일은 겨울이 없으니까 예. 그 성능에 있어서 우리가 앞섰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성능에 또 놀랐다는 건데 그럼 이거를 좀 뒷받침하는 또 다른 사례가 있어야지만 저 정도로 좀 팔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사례가 있나요? 우리 걸 보고 선전해 준 나라가 몇 개 있죠. 에스토니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 에스토니아 그 장성이 이제 우리 이 시범을 보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조작을 시켰는데 아주 군대 입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총병한테 시켰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굉장히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다. 누구나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쉽게 했다. 여기에 한번 놀랐고 그다음 이집트 같은 경우는 해안선이 있는데 이 육군 포잖아요. 이게 지상에서 하는 건데 이거를 해안포로 이제 변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안에 이제 함정을 보고 사격했는데 정확도가 엄청 정확하다. 그래 이집트에서 살려고 하고 있고 예.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로워요, 사실 인도가. 그래요? 예. 러시아하고 무기 경쟁을 시키면서 엄청나게 주문이 많은데. 그게 인도 영상이라고 하네요. 네, 인도는 모래 언덕 테스트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러시아하고 시합을 시켰는데 예. 러시아는 중간에 포기했고 우리는 사실 저게 포신이 8m면 엄청 긴 거거든.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67km 이상 다녀야 되니까 엄청나게 균형 감각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모래 언덕 같은 데 경사지면 못 올라간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가 그거 이겼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을 녹화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그러는데 미국 시장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참 우리가 6.25 때 지원한 이 나라에서 우리보다 훨씬 좋은 전자장비 이런 거 다 실었다. 네. 깜짝 놀래요. 그런 것들을 계속 입소문을 내니까 아, 이거는 정말 대단한 포구나. 우리가 그야말로 무기 세계에서 BTS라는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게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인기가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K9 자주포 얘기는 충분히 좀 해본 것 같고 이거 외에도 또 글로벌 베스트셀러들이 굉장히 또 다양하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좀 대표 효자 무기들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실제로 지금 화면에도 보이시지만 네. 유럽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K2 전차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독일이나 미국의 전차들이 있는데 저희는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성능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납품 속도 면에 있어서 지금 유럽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은 지금 빠르게 전차를 또 K9 자주포 같은 무기들을 공급받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K9 전차,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납기를 무려 3개월이나 앞서서 저희들이 공급을 할 정도로 지금 이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인메탈로부터 전차를 공급받기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그 방위산업체들, 특히 K방산 업체들이 지난 한 50여 년 동안 자주국방하면서 계속해서 교육 훈련하고 생산 캐파를 늘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독립적 시장에서 강세를 네. 보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천궁이라고 하는 중동 지역에서 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무기들이 있습니다. 예. 천궁은 뭐냐면 중거리 그 지대공 방호 시스템이죠. 예, 중거리 지대공 방호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의미 있는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K2 성능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그 성능이길래 이렇게 유럽에서 좀 이목이 집중된 건지 궁금한데 관련돼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퀴즈는 폴란드는 K2의 땡땡땡 기동 능력으로 기고만장해졌다라고 퀴즈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땡땡땡 기동 능력. 아까 뭐 자유자재로 하던데 자유자재는 4글자니까 아닌 것 같고 네. 네. 정답이 뭘까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경사로 예. 기동 능력으로 기고만장해졌다라는 겁니다. K2가 얼만큼 무거운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전차가 기동을 하는데 아니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K2가 무려 55톤입니다. 55톤이면 우리나라 H4의 GV80의 약 25대 무게입니다. 그게 경사 60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니 네. 어마어마한 기동 능력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퀴즈에서처럼 폴란드가 왜 기고만장했냐면 유럽에서 이제 전시 훈련을 하는데 우리 이제 K2 전차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전차들은 경사로를 못 올라갔는데 네. 우리나라 그 K2는 경사로를 한 번은 올라갔어요. 와, 그러니까 뭐 하는가 새로운 거 보여줄까? 그래서 올라가다 다시 멈췄어요. 우리도 운전을 해봐서 알지만 예. 높은 경사로에서 가다 멈추면 아무래도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로 밀릴까 걱정을 하는데 네. 전혀 뒤로 밀리지 않고 이 55톤짜리가 위로 올라간 그런 기염을 토했다는 지금 저게 시험 영상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한 영상인데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저게 우리나라에서 시험한 거면 저게 60도짜리 경사로입니다. 그래요? 60도짜리 경사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사로에 GV80이 25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저렇게 올라가다 또 멈추는 기술까지 예. 선보였다라는 건데 그런데 사실 문 교수님 전차의 나라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독일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K2가 이게 독일 레오파드를 누른 일화가 있다고요? 독일하면 전차 군단 하잖아요. 축구할 그러니까요. 때 예. 그렇게 유명한데 독일 전차를 눌렀다. 네오파르트 전차가 상당히 유명한데 이걸 눌렀다 하면 인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전차는 2가지 성능 테스트 했는데 사격 시험 명중을 얼마나 잘 시키느냐. 그다음 2번째는 기동을 어느 정도 잘하느냐. 기동은 탱크 같은 경우는 서론에서도 할 수 있고 뭐 뻘에서 할 수 있고 이런 예.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기동 사격 능력에서
그 노르웨이에서 시험을 했는데 이겼다 이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승진 사격장 1.7km인데 그 사격장이 2.7km라. 근데 우리가 5발 쏴서 3발을 명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3발 다 명중했는데 네. 독일은 한두 발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졌고. 네. 그다음에 서론 지금 그림에 나오지만은 워낙 그 서론에서 잘 달리니까 예. 야 속력 좀 낮춰 속력. 한국 거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견제할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에피소드가 많이 효자됐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좋은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팔았어요. 영국에. 왜냐하면은 나토에서 계속 견제를. 그래서 우리는 뭐 다 판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못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토가 지금 우리를 견제하게 뭉치고 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사실 현대전, 뭐 사이버전, 인공지능에 지금 뭐 우주전까지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 재래식 무기가 각광받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전쟁은 쉬운 말로 하면 땅 따먹기잖아요. 땅 따먹기. 그렇죠. 예. 근데 뭐 요즘 뭐 사이버전, 뭐 미사일전 해도 그거 날아가면은 확보가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면은 계속 기동전 하잖아요. 기동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동전의 성능도 있지만은 전술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비교적 적은 세력 가지고 대규모의 이 러시아 그 전차 군단을 막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패턴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 따먹기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제는 탱크의 시대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왜냐하면은 그 무인기, 값싼 무인기로 탱크를 격파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중전, 사이버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탱크는 그래도 또 미사일은 가격이 비싸잖아요. 한 발에 예. 수십억씩 하는데 이거는 뭐 수천만 원 뭐 이러기 때문에 이건 무시할 수 없다. 네. 이 영토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또 두 번째 베스트셀러를 한번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셀러는 천공이 뜨네요. 그러니까 최근 이라크를 비롯해서 중동 국가들이 천공2를 도입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죠? 사실 그 중동 국가들 중에서 예. 아랍에미레이트가 제일 먼저 천공2를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이라크가 천공2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럼 왜 과연 중동 국가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대공 방공 시스템은 천공2를 도입하느냐? 예.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게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이제 지대공 방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한 세트가 한 1조 3천억 원 정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공급하는 그 천공2 한 세트는 한 4천억 정도 합니다. 네.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가격은 3분의 1 정도 되는데 성능은 매우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적대국이 누굽니까? 사실상 그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든가 혹은 또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뭐 아이언돔 같은 이런 네. 그 방공 시스템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러시아나 중국제 방공 시스템을 많이 썼었습니다. 러시아는 앞서서 문 교수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방어 시스템을 지금 수출할 수가 없어요. 네. 전쟁군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도 사실상 똑같은 형태죠. 그러면 미국의 방어 시스템인 그 패트리어트보다는 가격적으로도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우수한 한국의 천공2와 같은 방어 시스템이 이제 중동에서 약진하고 있고 중동 국가는 이미 이 세 개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훨씬 더 지금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중동 국가 내에서의 K 방공망 벨트 구축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 교수님, 사실 좀 다른 무기도 아니고 천공이 좀 비싼 걸로 그래도 알려져 있는데 왜 비싼 천공이 이렇게 인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탱크와 무인기의 싸움이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쭉 봐왔던 전쟁 중에는 이스라엘 헤즈볼라,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계속 미사일로 하잖아요. 미사일. 네. 유럽은 또 미사일이 엄청나게 활용되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란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또 그 중간에 거대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1,500km랑 난리가 된단 말이죠. 네. 미사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사일은 항상 위협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는 해안에 쭉 미사일을 또 깔아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미사일을 막지 않으면 큰일 난다. 예. 이런 위기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수출한 천궁이 유명하더라. 가격도 싸고. 그래서 이걸로 지금 방공만을 다 봉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한국 거 샀어. 건들지 마. 아, 네. 이렇게 서로 이제 야, 이 정도면은 둘이 싸워도 뭐 소득이 없어. 우리 다 설치했어.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천궁의 한번 성능이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데 한번 보면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천궁에 지금 보면은 그렇죠. 예. 교전 통제소, 그다음에 레이더를 먼저 잡아요. 네. 그다음에 교전 통제소 쏴라. 그러면 이 유탄 발사에서 이제 사격을 발사를 하는 건데, 지시하는 거예요? 네. 발사를 하는 건데 아무튼 이 단계가 좀 복잡한 것 같이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날아가는 이런 장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복잡한 걸 보지만은 이게 사격 시험해 가지고 100% 맞췄다. 100%.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인증을 한 걸 보여주고 하니까는 아 그거 정말 가격도 싼데 엄청 좋네.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아, 그런데 이거 천궁을 수출할 때 보니까 기술을 이전해주는 조건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힘들게 우리가 좀 개발한 기술을 왜 줘야 하냐? 그럴 만한 이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천궁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 폴란드의 K9 자주포라든가 K2 전차 그리고 또 호주의 레드벨 이런 무기들을 수출할 때 그 해당 국가들은 사실 기술 이전 같은 거나 현지 생산 같은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을 사실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유사시에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대한민국의 그 주요 우리 방위 산업체들이 있는 곳으로 가장 먼저 타격점이 돼서 공격을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 다양한 국가로 이런 생산 기지를 다원화시켜 놓는다는 것은 유사시에 우리가 더 빠르게 네. 우리의 무기들을 다양한 공간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K방산으로 또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한국에 있으면 MR로라는 단어를 모르면 촌놈이라고 해요. 방위산업에서 MR로. 그게 뭐예요? 정비 유지. 아, 네, 예. 그래서 이 무기를 팔면은 가서 정비도 해줘야 되고 부수품도 공급해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다음에 정기 수리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기를 팔면은 야 무기 파는데 왜 돈 빌려줘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돈 빌려주면서 파는 이유가 그걸 하나 팔으면은 탱크를 하나 팔으면 이게 이제 3 정도 돼 3. 근데 계속 한 2, 30년에 거쳐서 가서 공급해주고 부품 공급해주고 수리해주고 이게 한 7이 드는 거예요. 네. 4나 6이나.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 파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그래서 거점 확보하고 파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세 번째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비공이 뜨네요. 미국 수출의 유망주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실 미국은 그 FCT 훈련에서 예. 이미 6발을 사서 6발이 명중이 됐습니다. 아, 예.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의 공중 보양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무기인데 사실 가격도 저렴하고 그 미국의 해군 해병대에서는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이 해군들의 기동선들을 타격하기 위해서 비공이라는 무기를 관심을 갖고 있죠. 근데 비공은 이 외에도 다양한 무기, 헬기에도 장착이 가능하고 또 전투기에도 장착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육상 그리고 해상에서도 모두 사용 가능하고 또 심지어 드론을 또 격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다양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도 매우 유망한 우리나라의 전투 장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자막을 보니까 뭐 굿, 오케이, 미 평가서 박수 터진 비공 그러면서 지금 영상이 그렇습니다. 뜨는데 이거 보면 예? 이 비공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기술뿐만 아니라 적외선 감지까지 하기 때문에 예. 그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표적을 적중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6발을 사서 6발을 다 맞추다 보니까 네. 바로 굿, 오케이 이런 단어가 나올 정도로 앞으로 미국 시장을 뚫을 수 있는 전략적인 무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시장을 뚫었다는 전략적인 무기 이게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어떤 점이 가장 반응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 뚫지는 못했어요. 않았고. 뚫지는 아직 뚫지 못했는데 못했고, 네. 비공이 뚫을 것이다. 우리 희망을 하는 거죠. 수출이 열릴 것이다. 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은 1000조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해외 사오는 게 한 연간 500조 정도 되는데 그걸 뚫고 들이기가 엄청 어려워요. 바이 아메리칸 액트 뭐 자기 네. 법을 만들어 놔 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게 많아요. 미국은. 워낙 시장이 크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비공이라는 무기는 원래 이제 2000년도에 미국의 그 구축함이 예멘에서 정박에 있다가 소형 보트가 이제 폭탄 싣고 그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 공격을 테러를 많이 당하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소형 보트를 공격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막 10억씩 되는 일이 미사일을 쏠 수는 없잖아요. 소 잡는데 닭 잡는 칼을 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때 미국하고 우리가 고민한 끝에 야 조그마한 미사일을 만들자. 그래야 한 7cm밖에 안 돼요. 이 직경이. 그거를 이제 미국하고 둘이 우리하고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네. 미국에서 다른 사업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린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했는데 우리는 뭐 전 NLL 근해에서 이제 공기 부양정이 막 내려오잖아요. 북한
개전 초에 네. 그걸 공격하고 고민 많이 하고 있었어. 근데 그걸 우리도 공격하자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우리 해병대 이 차량에 실어가지고 공격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항공기 헬파이어 미사일 비슷한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코브라 헬기나 뭐 K1A나 이런 데 실어가지고 공격하자. 이래가지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2016년부터 양산했는데 이걸 미국에서 이제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국이 개발했네? 이거 우리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 네. FCT, Foreign Comparative Testing이나 자기들 미국 애들은 자기들 쓸만한 거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와 한번 테스트 해봐 그래. 테스트 학교 가면은 사준다 이거죠.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아무튼 2차 시험까지 다 끝나 6발 쐈는데 6발이 명중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듣자 하니 이미 예산도 편성했다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따지면은 미국 시장을 뚫는 1호가 되는 거죠. 그동안은 우리가 비행기 사면서 미국에 사면서 그 비행기 샀으니까 우리 부품 좀 공급해 해가 그 정도 부품은 팔았는데 이게 완성품은 팔은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성품으로 가는 1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이고 미국 시장을 뚫었다는 데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살려고 하죠. 이제 이게 되면 아시아 중동 쪽에서도 뭐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아주 일부, 그러니까 보면은 부품 정도만 수출을 했었는데 그렇죠. 미국을 상대로 완제품을 처음 1호로 수출을 그렇습니다. 하는 네. 기록적인 성과를 좀 쓰게 되는 거군요.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유럽, 또 중동, 심지어 미국까지 수출 가능성을 좀 저희가 따져봤는데 그럼 이렇게 성능이 좀 훌륭한 건 알겠습니다. 근데 성능 말고 또 비결이 있을까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유일한 분단 국가고 1970년부터 계속해서 그 자주국방 하면서 국산화를 해왔지 않습니까? 유럽이 결국은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동서독 통일되고 소련 붕괴되면서 미국과 유럽 양쪽 다 사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생산 설비를 축소했습니다. 구조 조정을 했죠.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사실 무기 성능 개선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력이 커졌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조달이 훨씬 더 원활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전투훈련을 했으니까요. 이것이 결국은 생산력과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국가 입장에서는 성능과 가격과 빠른 납품기기 이 세 가지의 강점 때문에 한국의 K방산이 약진하고 있다. 이렇게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교수님께 짧게 추가로 여쭤보면은 그러면은 자, K방산 앞으로 중요한 건 트럼프 2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2기에서 더 잘 나갈까요? 1기 때 압박을 했잖아요. 2기는 1기의 카피 플러스 알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나토 국가에도 2% 올려라, GDP 2% 올려라 했는데 지금은 뭐 당선되고 나서 2기 때는 5% 이상 올려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압박은 지속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시장도 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또 뭐 아시아 중동 쪽에서도 준비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돼도 이 분야는 지속 발전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